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0 대수능 G2 해설 강의의 송원입니다. 1번 문제부터 힘차게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죠. 그린 가나다는 어느 지역에서 관찰되는 건열, 사층리, 연흔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열, 가나다 중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쩍쩍 갈라진 틈, 건조해서 만들어졌죠? 건열이고요. 연흔은요, 그치, 물결무늬, 가가 연흔입니다. 그러니까 다가 사층리가 되겠죠. 그래서 보기, 기억, 가연흔이다. 바로 맞는 설명이고요. 니은, 나는 심해 환경에서 생성될 수 있습니까? 땅이 쩍쩍 갈라지려면 건조해야 되고요. 무리로 노출도 되어야 하죠. 심해 환경에서 만들어질 수 없습니다. 디귿, 다에서는 퇴적물의 공급 방향을, 그쵸?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가는 방향으로 퇴적물이 이동했음을 알 수 있죠. 디귿까지 맞는 설명이라 기억. 디귿 3번. 자, 쉽게 출발하고요. 2번 갑시다. 그린 가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한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고도 분포예요. 등압면이요. 저위도에서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이 저위도에서 5,820m로 높고요. 그렇죠? 점점 고위도로 갈수록 낮아집니다. 자, A를 기점으로 주변에 한번 또 등압면의 높이를 한번 볼게요. A를 기점으로 오른쪽에는요. 그치?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이 5,700m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왼쪽은요. 5,600m 그죠? 정도 되죠. 그래서 똑같이 500헥토파스칼이지만 높이가 다르구나. 그런데 우리가 고기압, 저기압을 정해줄 때 어떻게 정하느냐? 그렇죠. 동일 고도에서 기압을 비교합니다. 그치? 이 A가 있는 지점을 기준으로, 그치? 이쪽으로 가면 500헥토파스칼 높이 있다는 얘기는 같은 고도에서는 기압이 어떻다는 얘기야? A 지점보다 맞습니다. 높다는 얘기죠. 그죠? 이 지점은 500헥토파스칼이 낮게 있다는 얘기는 같은 동일 고도에서는 기압이 낮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런 부분을 우리가 기압골, 요런 부분을 우리가 기압골이라고 해서 보기 니은은 바로 맞는 설명이 돼요. 그러면 A 지점은 기압골, 저기압에서 기압 높은 곳, 마루로 가는 그런 경로가 되는 지점이에요. 우리 기압골, 저기압 부분과 기압, 마루, 고기압 부분에서 풍속 비교할 수 있거든요. 그쵸? 바로 또 5번 문제와 연결되는 내용이죠. 풍속은 저기압, 고기압, 어디에서 빠릅니까? 고기압, 기압 마루 부분에서 빨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A 지점에서는요. 공기가 별로 공급이 안 돼. 느리다 보니. 그런데 되게 빨리 이 지점을 통과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A 지점은 공기가 발산되게 되죠. 공기가 없어요. 그 발산된 공기, 없는 공기를 어디서 채워야 해? 지표에서 채워야 하기 때문에 지표에서 이 A 지점으로 공기는 어떻게? 그렇지. 상승되어 올라간다. 상승 기류가 나타나기 때문에 보기, 기억은 틀린 설명이 되죠. 그쵸? 보기 디귿 볼게요.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남북 방향 기울기. 자, A 지점은요, 그쵸? 남북 방향에 500헥토파스칼 그 등압면의 높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 B는 되게 높이 차이가 커요. 동일한 위도 차이에 비해서, 그치? 가에 비해서 나가 500헥토파스칼 등압면의 높이 차이가 심하다 보니, 그치? 그걸 남북 방향 기울기가 크다고 볼 수 있겠죠. 어디가? B가, A가 작다는 설명, 디귿. 그래서 맞는 설명이라서 답은 니은 디귿 됩니다. 자, 3번 갈게요. 자, 해파 문제죠, 여러분. 해파에서는 계속 무엇이 출제되느냐? 그치? 천해파와 심해파가 출제가 됩니다. 천해파와 심해파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 그렇죠. 수심입니다. 수심. 자, 이 지역은 수심이 4,000m인 해역이라고 문두에서 주어졌고요. 자, 천해파는 수심이 파장과 어떤 관련을 이루어야 돼? 그렇죠? 수심이 파장의 20분의 1보다도 얕아야 돼. 그런데 심해파는요. 수심이요. 파장의 2분의 1보다 깊은 지역을 통과하는 파가 심해파가 됩니다. 4,000m인 지점을 통과하는데 A 지점에서의 파장이
6m밖에 안 된대요. 수심이 되게 깊네요. 얘 2분의 1보다. 그럼 A는 그렇지. 심해파가 되겠죠. B도 마찬가지예요. 4000m 지점인데 파장이 375m밖에 되잖아요. 얘 2분의 1보다 수심이 깊기 때문에 심해파. C는 그런데 파장이요 20만 미터나 돼요. 그쵸? 이걸 20분의 1 해도요 수심이 얘보다 얕아요. 그러니까 C는 그렇지 4000m를 통과하지만 그렇게 깊은 곳을 통과하지만 천해파적 성격을 나타낸다고. 뭐라서 그래요? 이 세 파가 하나는 지진 해일, 하나는 풍랑, 하나는 너울이래요. 그쵸? 지진 해일은 무조건 천해파다. C가 지진 해일이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러면 A와 B 중에서 어떤 것이 풍랑이고 어떤 것이 너울이냐? 너울은 풍랑보다 파장과 주기가 길어요. 풍랑, 바람에 의해서 직접 만들어진 직접파, 강제파 지역이죠. 그 중에서 파장과 주기가 긴 파가 속도가 빨라서 멀리 이동해 간 게 너울이거든. 그래서 B가 너울이 되고요. A가 풍랑이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 니은 A가 풍랑이다. 바람에 의해서 직접 발생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둘 다 심해파니까 심해파의 속도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렇지. 2파이 루트 2파이분의 GL 파장에 의해서 결정되거든. 파장이 길수록 심해파는요. 파의 속도가 어떻다? 빠르다. A, B 파장이 더 B가 기니까요. 파의 속도 B가 빨라야겠죠. 기억은 그래서 틀린 설명. 디귿 이 해역에서 C 지진 해일 천해파. 천해파는 통과해 갈 때 무립자를 어떻게 진동시키죠? 타원으로 진동시켜서 디귿은 틀린 설명. 그러면 니은만 맞게 되겠네요. 자, 4번 드디어 출제됐습니다. 그쵸? 지각평형의 원리 출제할 거라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그리고 연계교조에서 굉장히 우리 많이 연습시켰죠. 그죠? 우리 학생들 요거 해결할 수 있었을 거라 믿습니다. 자, 준비물 이런 것들 필요하고요. 실험 과정 보니까 나무 토막의 질량과 부피를 측정해서 뭘 구해냈냐? 밀도를 구해냈대요. 밀도 어떻게 구하죠? 그렇지! 수평 방향의 평형을 이용해서. 맞아요? 자, 나무 도막 A가요. 수조 물 위에 떴는데 어떤 깊이에서 떴느냐? 물에 요만큼 H만큼 잠긴 채로 떴습니다. H만큼. 그죠? 왜 여기서 멈춰섰냐? 더 깊이 들어가지 않고 여기서 멈췄냐? 이 나무 도막이 누르는 압력인 P1과 그쵸? 같은 깊이에서 물 H가 이 부분을 누르는 압력 P물 이 두 압력이 어떻기 때문에 같기 때문에 같아질 때까지 나무 도막이 들어가서 멈춰진 거죠. 압력이 똑같아질 때까지. 근데 여러분 압력은 식으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압력. 그렇지. low G H로 표시해요. 그럼 이 나무도막의 압력은 얼만큼이냐? 나무도막 A의 밀도 로우 A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전체 두께 4cm 이렇게 돼요. 그러면 물이 요만큼 누르는 압력은요. 나무도막 전체의 두께가 4cm고요. 위에 떠있는 부분의 두께가 2.2cm니까 이 H는 얼마가 될까? 4에서 2.2cm 빼니까 1.8cm. 그치? 그래서 물의 밀도 로우 물 1이죠. 곱하기 중력과 속도 곱하기 요만큼 H 1.8cm. 중력과 속도 똑같으니까 지워주면요. 나무도막 A의 밀도 나오죠. 얼마입니까? 로우 A는요. 4분의 1.8 그래서 0.45 요 값을 실험 결과에 적어주면 되고요. 같은 원리로 나무도막 B의 밀도도 계산해낼 수가 있죠. 얼만큼? 0.6 이렇게 됩니다. 자, 실험 과정 말을 보니까요. 그치? 여기 B 위에다가 C를 얹어주래요. 그리고 얼만큼 잠겼는지 그 두께를 한번 계산해 보래요. 어떻게? 역시 수평적인 평형의 원리로. 자, B 위에 C를 얹었습니다. 그러면 얼만큼 내려가겠느냐. 그치? 물이 누르는 압력과 평형을 이루게 되는 높이까지, 깊이까지 가라앉겠죠. 두 개가 누르는 압력, 그리고 물이 누르는 압력. P, B 플러스 P, C 두 개가 누르는 압력과 물이 누르는 압력 P, 물이 같아지는 깊이까지 들어가겠죠.
그지?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고요. B가 누르는 압력은 얼만큼이냐? 로즈의 H에서 G 이제 제거할게요. B의 밀도 0.6이고요. 그치? B의 전체 두께 4cm입니다. 그 다음 C는요. A와 밀도가 같다 그랬죠? A의 밀도 0.45 그리고 C는 두께가 2cm입니다. 그러면 B와 C가 누르는 전체 압력은 얼마가 되겠냐? 2.4와 0.9를 더해주면 3.3이 돼요. 그럼 물의 압력, 물의 밀도 1이고요. 그럼 물은 얼만큼, 요만큼, 얼만큼의 두께가 눌러줘야 되느냐? 그치? 3.3cm예요. B의 전체 두께가 4cm입니다. B와 C를 같이 얹어도 이 같이 전체적으로 잠기는 부분의 두께가 3.3이니까 B가 완전 잠길 수 없겠죠. B의 일부는 무리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보기 기억. 자, A의 밀도는 0.45고요. B의 밀도는 0.6이기 때문에 기억이 니은보다 작은 것 맞는 설명. 니은 P1과 P2. P1은 A가 누르는 압력이고요. P2는 B가 누르는 압력이에요. 그런데 둘이 두께가 똑같고요. 밀도가 B가 더 크기 때문에 P2가 압력이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로 GH로. 그래서 같지 않습니다. P2가 P1보다 크다가 맞는 설명이죠. 디귿, 마에서 B는 물에 완전히 잠기지 않는다고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려서 답은 기억만 맞는 설명. 자, 5번으로 갑니다. 그린 가와 나는 각각 45 북반구, 45 남반구에서 경도풍에 작용하는 힘을 나타낸 거예요. 여러분 경도풍이 뭐죠? 그치? 자유대기층. 마찰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서 등압선이 이렇게 원형이라서요. 기압경력, 전향력뿐 아니라 구심력도 작용해서 바람이 불게 되는 그런 바람이에요. 자, 그럼 어떤 힘들이, 이 세 힘들이 어떻게 평형을 이루면서 바람이 불게 되는지 한번 따져보면, 자, 일단 북반구 45도 지역이에요. 일단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기압 어떻게 되고 있어요? 854 헥토파스칼, 850 헥토파스칼. 그쵸? 작아지고 있죠. 중심이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저기압이라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이 뭐겠냐? 그쵸? 기압경도력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작용하는 힘이기 때문에 요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이 기압경도력 이렇게 됩니다. 그럼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 전향력이겠죠? 자, 그럼 이 구심력은요, 어떻게 작용하느냐? 두 힘의 합력으로 작용돼요. 기압경도력, 전향력 반대 방향이니까 사실은 차값, 그 차만큼으로 지구 중심이 아니고 이 전체의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이 구심력이 된다고요. 자, 기압경도력과 전향력의 차이만큼으로 구심력이 작용된다. 기압경도력에서 구심력을 뺀 것과 전향력이 같다는 것이 같은 의미가 되죠. 이건 무슨 의미냐? 기압경도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전향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쵸? 기압경도력에서 구심력을 뺀 값이 전향력이기 때문에 기압경도력이 전향력보다 그 크기가 큽니다. 맞죠? 가에서 그렇다는 얘기죠. 또 풍향 한번 볼게요. 풍향. 북반구입니다. 바람은요, 어떻게 불게 되느냐? 기압 경도력에 대해서. 그치? 오른쪽 방향으로 불게 되죠. 자, 풍향은 무슨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시계 반대 방향이구나. 반시계 방향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나 볼게요. 나는 남반구 45도 지역인데요.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중심이 고기압이에요. 그럼 기압 경도력은 중심에서 바깥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겠죠? 기압 경도력. 그럼 중심 방향으로 전향력 작용하게 될 거고요. 바깥 방향으로 기압 경도력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떤 힘이 더 클까요? 그렇지? 두 힘의 차만큼이 중심으로 작용해야 되는 구심력으로 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중심으로 작용하는 힘, 전향력이 바깥으로 작용하는 힘, 기압 경도력보다 커야 돼요. 전향력이 나에서는 기압 경도력보다 큽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그랬죠. 가나 두 상황에서 기압 경도력이 지금 서로 어떻다? 같다고 했기 때문에 전향력은 그럼 어디가 커야 돼요? 가에서는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보다 작고요. 나에서는 같은 기압 경도력인데 전향력이 기압 경도력이 크기 때문에 전향력은 나의 경우 가보다 크다는 것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보기
니은 나에 부는 공기인 Q에 작용하는 전향력이 그쵸? P에 작용하는 전향력보다 커야 되니까 니은은 틀린 설명 되고요. 그치? 자, 그럼 전향력식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전향력식 그렇죠? 이 V 오메가 사인 위도 세타 이렇게 돼요. 그런데 전향력 자체가 나가 큽니다. 그런데 위도는 같은 지역이에요. 위도 값은 그래서 같기 때문에 오메가 사인 세타 값은 같아요. 전향력이 나가 가보다 크려면 같은 위도일 때 무엇이 커져야 돼요? 그렇죠. 저요 풍속이 커져야 되죠. 풍속이 어디서? 나에서 부는 공기 Q에서 빠르다고요. 그래서 보기 기억. 풍속은 Q가 P보다 크다. 맞는 설명입니다. 자, 그런데 나에서는 그럼 또 풍향이 어떻게 불겠느냐? 여기는 남반구입니다.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기압 경도력에 대해서 그렇죠? 즉각 왼쪽으로 바람이 불게 되니까 고기압이지만 북반구와 같은 방향에 바람이 불죠. 어느 방향? 시계 반대 방향. 바람의 방향은 똑같다는 보기 디귿은 맞는 설명이라서 답은 기억 디귿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6번 문제로 가죠. 표는 새 암석 A, B, C를 개방니콜에서 관찰한 박편 사진 그리고 새 암석의 주요 화학 성분 질량비를 나타냈고요. A, B, C는 각각 연결은 안 시켜줬지만 화강암, 안산암, 반려암 중에 하나씩이라고 합니다. 자, 성분들이 나와 있어요. 우리 그죠? 암석을 염기성암, 중성암, 산성암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성분 뭐예요? 성분 가지고 구분하는데 그 기준이 되는 성분은 SiO2 함량이 됩니다. A는요, SiO2 함량이 61.6%래요. 52%보다 SiO2 함량이 작으면 염기성암 되고요. 66%보다 크면 산성암 되는데 요 중간값을 가지면 그렇죠. A가 바로 중성암이고요. 화강암, 반려암, 안산암 중에 중성암인 암석은 안산암밖에 없으니까 A는 안산암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B 볼게요. B는 반려암 아니면 화강암, 즉 염기성 아니면 산성암일 텐데 반려암일까요? 화강암일까요? 어떤 성분을 보면 되느냐? SiO2 함량 보려고 했더니 가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그렇지. 철과 마그네슘 성분 보면 되죠. 중성암인 A보다 철과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SiO2 함량은 적다는 얘기겠죠. 무슨 암? 그렇지. 염기성암인 반려암이란 얘기죠. 현무암과 비슷한 화학 조성을 갖죠. 그래서 디귿 맞는 설명이 바로 됩니다. 그럼 C는요. 바로 그치 SiO2 함량 안 나왔지만 철과 마그네슘 적고요. 그치 다른 성분도 적어요. SiO2 함량이 되게 높다는 얘기겠지. 아, C는 산성암인 화강암이 되겠구나. 자, 그런데 반려암과 화강암은 어떤 암석입니까? 어떤 조직을 갖는 암석이에요. 그치 깊은 데서 만들어져서 되게 조립질, 입자가 큰 그런 조립질 입자를 갖는 심성암들이에요. B와 C는 그래서 조립질 조직을 가져요. 그런데 A는 안산암이야. 안산암은 어디서 생성되느냐? 지표로 마그마가 분출돼서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에요. 그지? 분출돼서 급격히 식으면 입자가 되게 작은 세립질 조직을 갖기도 하지만 분출되는 과정에서 그렇죠? 이렇게 마그마가 올라오는 그런 길을 따라서 정출이 이루어지면 약간 큰 입자와 작은 입자가 섞여 있는 반상 조직 혹은 반정질 조직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런 화산암도. 그래서야 보기 기억. 반상 조직이 나타날 수 있는 암석 나타나고 있잖아요. 작은 입자와 큰 입자가 섞여 있잖아. 그런 암석은 A인 것이 맞아요. 심성암은 반상 조직이 나타날 수 없지만 반심성암뿐 아니라 화산암에서도 반상 조직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세립질 조직뿐 아니라 반상 조직도 화산암에서 나타날 수 있는 중요한 조직이라는 거 선생님이 되게 많이 강조해 드렸었죠. 그래서 맞는 설명. 정장석은 어떤 광물입니까? 후기 정출 광물이에요? 초기 정출 광물이에요? 그쵸? 후기 정출 광물이에요. 흑원물까지 다 정출된 다음에 정출되는 광물이에요. 그래서 무색 광물이죠. 그죠? 후기에
무색 광물을 많이 포함한 암석은요? C죠. C가 B보다 정장성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맞는 설명. 디귿은 아까 우리 정리했었어서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설명.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7번으로 가죠. 자, 그림은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있는 성운 속에서 어디요? 어디요? 나선팔이요. 나선팔. 여러분, 우리 은하의 나선팔의 구조 뭘 가지고 알아냈대요? 나선팔을 이루고 있는 가장 많은 구성 물질이 뭡니까? 그렇죠? 중성수소 H1입니다. 중성수소는 우리한테 뭘 보내요? 21cm 전파를 보내죠. 이런 중성수소가 주로 많이 모여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수소가 원자 상태로 중성 상태로 존재한다. 원자운이라고 불러요. 나선팔은 주로 원자운으로 이루어져 있죠. 나선팔의 베이스가 원자운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별은 어디서 탄생합니까? 되게 온도가 맞아요. 낮고요. 밀도가 높아야 돼요. 그렇게 온도가 낮은 상태, 한 10K 정도로 거의 절대 0도에 가까운 그런 낮은 온도의 성운은 주로 어떤 상태로 물질들이 분포하느냐? 그렇죠. 분자운 상태로 존재해요. 분자운이 수축되면서 별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별이 만들어지면, 그래서 별이 에너지를 내보내면, 그 중에 특히 온도가 높은 별이 자외선을 내놓으면 그 주변에 원자운이, 그죠? 전자를 잃었다가 전리됐다가 다시 원상태로 중성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H2 영역을 만들어내요. 어떤 특정한 가시광선을 내면서 빛을 낸다고요. 우리는 그 영역을 H2 영역, 수소가 전리된 상태로 있는 그런 공간. 자, 그런 공간은 별 주변에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분자운이 먼저일까요? 별이 먼저일까요? 분자운에서 별이 만들어지거든요. 별이 먼저일까요? H2 영역이 먼저일까요? 별이 있어야 원자운 부분이 H2로 되니까 분자운과 전리수소 중에 어떤 물질이 더 먼저여야 될까요? 그렇지. 분자운이 더 먼저 생성돼야 된다고. 생성 순서는 그래서 분자운 다음에 별 다음에 H2 영역,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보기 보죠. 기억. 전리수소 영역, H2 영역은 분자운보다 나중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보기 기억은 틀린 설명. 니은 온도는요. 분자운 굉장히 낮죠. 그렇죠? 10K 정도라고요. 원자운은 100K에서 그보다 훨씬 높은 온도까지 온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분자운이 더 낮은 것이 맞습니다. 디귿 원자운은요. 주로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중성수소로. 중성수소는 자신의 존재를 어떻게 드러내느냐? 21cm 전파를 쏴쏴쏴 내놓으면서 드러내죠. 그래서 원자운은 수소 21cm 파로 관측할 수 있다는 설명, 디귿 맞는 설명이라서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이제 8번 갈게요. 자, 8번도 우리 학생들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생들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 300나노미터, 700나노미터는 도대체 어떤 파장 영역이지? 그쵸? 우리가 이과 아니겠습니까? 그쵸? 우리 과학, 물화생지 중에 어떤 것을 공부했던 가시광선 영역이 약, 정확하게는 380나노미터 부분부터지만 약 400나노미터부터 약 700나노미터 영역의 파장의 빛이 가시광선인 것, 네, 이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학생들. 그렇죠? 콕콕 우리 학생들 것으로, 우리 학생들 이제 피와 살로 안 됐을 수 있지만 이건 진짜 많이 들었다고요. 응? 그러면 300 영역은 가시광선보다 더 파장이 짧으니까, 그렇죠? 자외선 영역. 여기가 가시광선 영역. 나노미터 영역으로 안 들어봤다면, 그렇지? 마이크로미터 영역으로는 들어봤을 거라고. 0.4에서 0.7 마이크로미터. 마이크로미터는 10의 마이너스 6승미터고요. 나노미터는 10의 마이너스 9승미터니까, 그쵸? 1000을 곱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값이에요. 나의 값은 요
세이퍼트 은하라고 하는 나선 은하를 자외선이나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한 것이다 라는 부분 체크하고 볼게요. 자, 가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관측한 세이퍼트 은하래요. 이건 눈으로 본 거란 얘기죠. 가시광선 영역에서. 세이퍼트 은하는 어떤 은하입니까? 그치? 중심에서 나선 팔이 이렇게 중심 핵 부분을 휘감고 있는 나선 은하예요. 그냥 눈으로 봐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나선 은하 중에 한 2% 정도의 은하가 이 세이퍼트 은하에 해당하는데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은하를 세이퍼트 은하로 분류합니까? 그렇죠. 중심 핵이 밝고 커요. 그리고 은하의 스펙트럼에 이렇게 방출선이 스프레드 넓습니다. 왜요? 은하를 이루고 있는 그런 가스운이 고속 회전하기 때문이에요. 은하 핵 중심을 되게 빨리빨리 돌고 있기 때문이야. 왜요? 중심에 되게 관측하기 쉽지는 않지만 질량이 무지무지 큰 물질이 있기 때문에 블랙홀의 존재를 시사하는 거죠. 그래서 세이퍼트 은하는 그냥 눈으로 봐도 허블 은하 분류에서 나선 은하에 해당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학생들 많이 연습했습니다. 니은 나는 전파 영역에서 관측한 스펙트럼이다. 전파 영역 아니라고요. 가시광선에서 자외선 정도의 영역이라고요. 이게 조금 힘들었을 수 있어요. 디귿 나에는 폭이 넓은 수소 방출선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답은 기억 디귿이 됩니다. 자, 9번 문제 갈게요. 자, 9번 문제 우리 기출문제에서 풀어봤죠. 그렇죠? 가는 정말 똑같아요. 나가 조금, 그치? 엘니뇨 문제에서는 어떤 문제든지 편차를 꼭 낼 거기 때문에 편차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정립하셔야 된다고 쌤이 강조했었죠. 그린 가는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표충수온을 동그라미와 X로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동그라미 X 중에 하나는 서태평양의 수온값이라는 얘기고요. 하나는 동태평양의 수온값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무역풍의 변화 때문에 엘니뇨나 라니뇨가 찾아옵니다. 그때 수온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나는 해역은 서태평양입니까? 동태평양입니까? 서태평양은요, 28에서 30도씨의 그런 온도 분포를 가져요. 크게 변화 없어요. 그렇지? 엘니뇨 때 살짝 낮아지고요. 라니냐 때 조금 높아지죠. 그런데 동태평양은요. 평상시에 서태평양에 비해서 온도 어떻죠? 되게 낮아. 5도 이상 낮습니다. 그런데 엘니뇨 무역풍이 약해져요. 그러면 서쪽으로 물을 안 보내도 되니까 찬 용숭이 올라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그렇게 차지지 않을 수 있다고요. 즉 따뜻한 물도 거꾸로 올라오면서 수온이 높아지죠. 엘니뇨 때 높아지고요. 라니냐 때는 더 서태평양으로 물 많이 보내면서 찬물이 더 많이 표층까지 용숭되어 올라오기 때문에 수온이 되게 낮아집니다. 즉 온도 편차가 큰 해역은 그렇죠. 동태평양이죠. 온도 편차가 큰 해역, 동그라미 부분이 동태평양. X 서태평양에 해당하고요. 온도 차이가 큰 동태평양에서 특히 A 동태평양의 온도가 어떻게 됐죠? 평상시보다 높아졌어요. 무역풍이 약해졌어요. 그렇죠? 따뜻한 물이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으로 몰려오면서 용숭이 억제된다고요. 무슨 시기? 엘니뇨 때가 되겠죠. A가 엘니뇨입니다. 나는요, 동태평양 수온이 낮아졌잖아요. 그치? 이때가 무역풍이 세진 라니냐 때예요. 그래서 무역풍이 센 시기에 무역풍에 의한 경사로 만들어지는 지역류인 남쪽도 해류도 세지죠. 그러니까 남쪽도 해류는 무역풍이 셀 때 강하게 흘러요. 언제입니까? 라니냐 때인 B 때. 그러니까 A 때가 강하다는 니은은 바로 틀린 설명 해놓고요. 이제 나 자료를 한번 해석해 볼게요. 나 자료는 연분 편차래요. 연분 편차. 편차는 뭐냐? 관측값에서 평상시 값을 뺀 값을 편차라고 한대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동태평양 해역이거든요. 동태평양 해역. 그렇죠? 동태평양 해역에 연분 편차가 마이너스로 됐다는 것은
관측 시기의 염분값이 평상시에 비해서 어떻단 얘기예요? 낮아졌다는 얘기죠. 그렇죠? 요 기억 시기는 관측 시기의 염분값이 평상시에 비해서 낮아졌다는 얘기예요. 염분이 왜 낮아지죠, 여러분? 표충 염분을 결정하는 요인 있죠. 뭡니까? 강수량과 증발량. 동일한 위도고요. 그치? 엘니뇨를 아니냐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인은 아니잖아요. 그쵸? 뭔가 온도라든가 증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기온이라든가 증발의 차이는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수온의 차이가 나타난 거지. 또 그렇죠. 강수량의 차이가 나타나요. 강수량. 수온이 엘니뇨 때 동태평양 높아집니다. 그러면 비가 많이 오게 돼요. 물이 따뜻하게 되니까. 그렇죠? 물이 따뜻하게 돼서 상승 기류로 비가 많이 오게 돼요. 그 지역에. 그러면 강수량이 커지면 그죠? 강수량은 염분이 거의 바닷물에 비해서 굉장히 낮죠. 그죠? 굉장히 낮아요. 강수량이 커지면 염분값이 낮아지겠죠. 아, 관측값의 염분이 낮아졌다는 얘기는 비가 많이 왔다는 얘기구나.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졌다는 얘기구나. 그럼 어느 시기? 그렇지. A, 엘니뇨 때. 기억은 그래서 A 시기를 나타내는 자료라고요. 보기 디귿. 기억의 표충 염분 편차는 B 시기 아니고 엘니뇨. A 시기가 맞게 되겠죠. 디귿은 틀린 설명. 자, 기억. 가에서 시간에 따른 표충 수온 변화는 서태평양, 동태평양. 어디가 커요? 동태평양이 크다는 걸 우리가 알고 구분해내는 것으로 문제가 시작됐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 기억은 맞는 설명이 된다고요. 답은 1번입니다. 10번 가죠. 그린 가는 판경계와 해양판 A, B를 나타낸 거예요. A는 태평양판, B는 나즈카판이라고 하는 해양판들입니다. 그런데 나는 시간에 따른 A와 B의 확장 속도를 순서 없이 나타냈어요. 자, 요게 그쵸? 요 영역이 판의 확장 속도인데 A일 걸까요? B 걸까요? 요 부분은 A 걸까요? B 걸까요? 여러분 보시면 요 위의 자료는요. 그치? 되게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판의 확장 속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요 없어요. 아래 자료는 되게 오랜 동안의 판의 확장 속도의 자료가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림을 가로 한번 옮겨볼까요? A식이 판이 넓죠. 그렇죠? 멘틀 대류가 상승하면서 생성된 판이요. 오랜 시간 확장할 수 있어요. 그런데 B는 나즈카판 자체가 판이 작아요. 마그마, 멘틀 대류와 함께 상승하면서 판이 만들어져서 금방 이동해서 금방 핵으로 기어들어가면서 소멸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오랜 시간의 기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판은 더 큰 판인 A판. 그래서 이 아래 자료가 A판 자료, 위에 자료가 B판 자료라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보기 기억, 동그라미 기억. 이 자료는 A판의 확장 속도에 해당한다는 것 어렵지 않게 우리 학생들 해결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니은 T기간의 판의 확장 속도는 B 약 9cm 1년 동안 9cm를 확장되고요. A는 약 3cm 정도가 확장이 되니까 B가 A보다 빠르죠. 그렇죠? A가 빠르지 않아서 니은도 틀렸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보기 디귿이 문제입니다. 자, T기간 동안에 판 위에 쌓인 심해 퇴적물의 두께는 A가 B보다 3배 두껍다. 더 빨리빨리 갔으니까 더 두껍게 쌓이지 않았을까라고 많은 학생들이 생각했을 것 같아서 선생님이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우리가 퇴적물의 퇴적과 그리고 판의 물리량, 어떤 물리량을 많이 연결지어 생각했었냐면 자, 발산형 경계고요. 판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1번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서 생성된 판이죠. 그리고 2번, 3번으로 갈수록 나이를 많이 먹어요. 그러면서 오랫동안 퇴적물을 퇴적시킬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이기 때문에 퇴적물의 두께가 3번이 1번보다 두껍다고 하는 판단은 많이 했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A판이고요. 이게 B판입니다. 자, A판이 B판보다
확장 속도가 3분의 1 정도로 느립니다. 즉, 요 지점이 A에서 요만큼 이동해 갈 때, 그래서 요 위치로 이동해 갈 때 B에서는요 3배나 빠르게 요 위치로 이동해 간다고요. 그러면 B가 여기까지 가고요. A가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같죠. 그죠? B는 같은 시간 동안 이만큼 오고요. A는 같은 시간 동안 요만큼 왔어요.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 이런 단서가 주어졌어요. 태평양에서 심해 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일정하다. B가 이만큼 오는데 1년 걸렸다고 칩시다. A 요만큼 가는데 느리니까요. 1년 동안 같은 시간 동안 B보다 3분의 1 지점밖에 못 왔어요. 그런데 1년 동안 같은 퇴적물이 쏟아진다고요. 1년 동안 10개의 퇴적물을 B에서 쌓아놨다면 A 요 지점도요. 적게 왔지만 10개의 퇴적물을 쌓아놨어요. 자, 문제에서 T 지점은요. 그지? A와 B에서 같은 시간이 흐른 지점이에요. 똑같은 시간 동안 같은 속도로 퇴적이 됐기 때문에 같은 나이를 먹었기 때문에 퇴적물의 두께는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빨리 가서 퇴적물을 피하면서 이동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계속 퇴적이 되면서 이동한 거예요. 같은 시간 동안 같은 두께의 퇴적물이 쌓인다는 아이디어가 디귿의 실마리였어요. 그래서 디귿은 A가 B보다 3배 두껍다가 아니라 같은 두께로 퇴적된다가 맞는 설명이라서 답은 기억만 났습니다. 자, 이제 11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진원에서 발생한 P파의 주시곡선과 이동 경로를 나타냈습니다. 자, V1, V2, V3는 각층 1층, 2층, 3층에서의 P파의 속도예요. V1, V2, V3 어떻게 구합니까? 그렇죠. 주시곡선의 기울기를 역수치하면 구할 수 있죠. V1, 1층을 통과해서 직접 도착한 파, 이 기울기의 역수로 V1 구할 수 있고요. V2, 2층에까지 가서 굴절해서 올라온 파로 V2 구할 수 있고요. 3층까지 가서 굴절해 온 파로 V3 구할 수 있어요. 기울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속도 빠른 거기 때문에 V3가 V2나 V1보다 속도가 빠르다는 설명 기억은 맞는 설명이고 우리 되게 많이 연습한 내용이죠. 자, A에는요, 여러분, A는 어떤 지점입니까? A는 기억이 뭐예요? V1 직접파와 V2 굴절파가 동시에 도착하는 지점, 다른 말로 그렇죠? 교차거리입니다. 교차거리 이전 지점에 해당하는 A에는요, 어떤 파가 먼저 와요? 그렇죠? 직접파 오고요. 즉 V1 제 1층 통과한 V1 파가 먼저 오고요. V2 파가 나중에 오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 A는 직접파가 굴절보다 먼저 온다는 설명, 교차거리 이전이니까요. 맞는 설명이 되죠. 디귿 갈게요. 자, 2층의 두께가 두꺼워집니다. 그렇죠? 2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더라도 변하지 않는 건 뭐냐? 기억 지점까지의 위치예요. 그런데 2층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3층까지 가서 도착하는 파가 도착하는 시간, V2와 V3가 같이 도착하는 시간은 그지 니은보다 조금 더 나중이 되죠. 거리는 조금 더 뒤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 사이의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2층이 멀어지니까 그렇죠. 돌아서 와야 되니까 V3가 V2와 동시에 도착할 수 있는 시간과 거리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답은 5번이 돼요. 자, 12번으로 갈게요. 자, 12번 어떤 성단의 HR도예요. 자, 성단을 이루고 있는 별들의 HR도예요. 성단을 이루고 있는 별들은 어떤 특징을 갖죠? 그쵸? 뭔가가 많이 같아요. 그 성단을 이루고 있는 별들이 다 나이가 같고요. 태어나서 지나온 시간이 같다는 얘기죠. 그 다음 우리로부터 거리도 같습니다. 자, 주계열성 있고요. 별로 없네요. 그 다음 막 진화된 별들이 있어요. 이건 산계 성단 HR도입니까? 구상 성단 HR도입니까? 그렇죠? 구상 성단의 HR도예요. 구상 성단을 이루고 있는 별들은
그치? 되게 온도 낮고 광도 낮은 C, 주계열성. 그 다음 B는요, 거성으로 막 가는 적색 거성열. 거성으로 막 가는 별들. 주계열성을 떠나서, 그쵸? 중심부 수축하고 외곽 팽창하면서 중심부의 온도를 높여서 무슨 핵융합 반응을 하려고 하는, 그쵸? 헬륨 핵 융합 반응을 막 하려고 하는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그런 별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다음 A는요. 질량에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중심부에서 헬륨 핵 융합 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별들이에요. 거성이거나 아니면 맥동병광성 별들. 우리는 요 부분을 그렇죠. 수평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나이는 똑같은데 진화 단계는 다르죠. 진화 속도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별이 가장 많이 진화했습니까? A예요. C가 아직도 주계열성으로 있는 별이 되겠죠. A, 같은 나이인데 B나 C보다 더 빨리 진화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진화 속도는 무엇에 의해서? 그렇죠. 질량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질량이 A가 B나 C보다 컸던 거예요. 그러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빠르게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진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주계열성으로 머물 수 있는 수명은 그렇죠. 짧죠. 속도가 빠르니까요. 진화 속도가. 그죠? 자, 요게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였어요. 응? 수평열이 적색거성열보다 더 많이 진화했다는 걸 알면 A와 B 어떤 별의 주계열성에 더 오래 머무를지 판단할 수 있었을 거라고. 그렇죠? 수평열, 적색거성열, 주계열. 그럼 얘네들 중에 나 같은 내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별은 어떤 별입니까? 중심부 수축하고 있어요. 외곽의 핵 부분은 핵융합하고요. 그 에너지로 바깥, 완전 외곽 부분을 팽창시키고 있으면서 커지는 별. 거성으로 가고 있는, 그렇죠. 적색거성으로 가는 적색거성열 B단계의 별들입니다. 자, 그럼 보기 한번 보죠. 기억, 주계열 단계에 머무르는 기간은 더 많이 진화한, 즉 질량이 더 컸던 큰 A가 B보다 짧다. A가 질량이 커서 빨리 진화하기 때문에 주계열 더 짧은 시간 동안만 머무를 수 있게 된다는 설명, 맞는 설명이에요. 니은 나의 내부는 정역학 평형 상태래. 여러분, 정역학 평형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중력과, 그렇죠? 에너지에 의해서 바깥으로 팽창하고 싶어 하는 그런 압력, 기체압이, 그렇죠? 평형을 이루고 있는 단계예요. 두 힘이 평형을 이루니까 크기가 안 커져요. 작아지지도 않아요. 일정하게 유지돼요. 정역학적 평형 상태를 이루고 있으면 팽창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니은 틀린 설명. 그리고 나는 주계열 아니죠. 그렇죠? 주계열은 중심부가 헬륨 핵 융합 반응. 중심부. 그렇지? 해서 수축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겉에 팽창하지 않는다고요. 이것은 쉬운 설명이었을 거야. 골라내기 쉬웠을 거라고. 니은도. 아마 기억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답은 기억만 맞는 설명입니다. 자, 13번. 자, 13번 문제. 9월 모의평가 때 나와서 우리가 관련된 연습을 했던 문제가 되겠죠. 그림은 같은 시기에 관측된 두 해역의 표층에서 심층까지의 수온과 염분을 수온 염분도에 나타냈어요. 두 해역입니다. 두 해역의 수온 염분 그리고 밀도값까지를 수온 염분도에 지금 나타냈는데요. 두 해역은 어떤 점이 다른가 한번 볼게요. 자, 한 해역만 한번 생각해 볼게요. 둘 중에 하나, 표층에서 심층으로 들어가면서 수온은 무조건, 그렇죠? 일정한 구간이 있지만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야 되죠. 그래서 가장 수온이 높은 지점은 표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B, 가장 수온이 높은 지점의 수온이 20도에서 25도 사이 값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A는요. 가장 수온이 높은 지점의 수온이 5도보다도 낮아요. 그럼
어느 지점, A, B 지점 중에 어느 지점이 더 적도에 가까운 지점일까요? 저위도일까요? 표충성이 높은 지점이겠지. 그렇죠? 그래서 A, 고위도. B가 상대적으로 A보다 수온이 높으니까 햇빛 많이 받는 저위도이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보기 기억. B가 저위도인데 A가 저위도라고 했으니까 틀린 설명이 돼요. 자, 니은. 같은 부피의 기역과 니은. 기역과 니은을 혼합시킵니다. 두 물은 현재 밀도가 같아요. 그럼 이 두 물을 혼합시키면 같은 밀도가 될까요? 두 물을 혼합시키면 수온이 평균값을 갖고요. 그 다음 염분도 평균값을 가져서 두 지점을 직선으로 연결시킨 중간 정도의 밀도값을 갖게 돼요. 수온과 염분값을 중간값을 갖기 때문에. 그러면 기역 니은보다는 밀도가 어떻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보기 니은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귿, 염분이 일정할 때 수온 변화에 따른 밀도 변화는? 염분이 일정할 때. 이게 염분이 일정한 선 맞습니까? 그죠? 일정할 때 수온. 5도 차이. 수온이 높은 상태에서의 5도 차이에 해당하는 밀도 차이는 1 이상이에요. 그쵸? 2칸 이상이란 뜻이에요. 1023, 1024. 1 이상의 밀도 차이를 가져요. 5도 차이인데. 그런데 수온이 낮아져 볼게요. 똑같이 5도 차이. 0에서 5도인데요. 그쵸? 채 한 칸 될까요? 그치? 1이 아니고 0.5 정도의 밀도 값의 변화를 갖는다고요. 그러니까 수온이 높을 때 밀도 변화가 낮을 때보다 크다는 설명, 맞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5번이 됩니다. 자, 이제 14번으로 갈게요. 14번. 자, 우리 은하의 회전 문제가 이렇게 수학적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자, 태양 여기 있고요. 은하 중심 여기 있습니다. A, B, C는 은경이 30도에 해당한대. 은경이 뭐죠? 태양을 중심으로. 그죠? 은하 중심 방향을 은경 0도로 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가면서 각 지점의 좌표를 각으로 표시한 거예요. 요 값이 A와 B, C의 은경 값이 30도래요. D는요? 60도래요. 그러면 여기가 30도, 여기가 60도 직각. 그쵸? 60도 직각, 그럼 여기가 30도. 그 다음에 이렇게 태양과 은하 중심 사이의 거리가 8kps로 주어졌어요. 이거 여러분 삼각 B로 각 태양과 지점 사이 혹은 은하 중심과 지점 사이의 거리들 구해낼 수 있죠. 그렇지? 여기가 빗변, 요 삼각형은요 여러분, 요 삼각형. 여기가 빗변이고요, 밑변이고요, 높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이제 직각이고 여기가 30도니까 2대 1대 루트 3의 비율. 8이니까 여기는 4 루트 3. 여기는 4 킬로파섹의 거리가 되겠죠. 맞아요? 또 이 삼각형은요. 8 킬로파섹이 역시 빗변. 은하 중심과 B 사이의 거리가 높이. 태양과 B 사이의 거리가 밑변이 되니까 2대 루트 3, 1. 그러니까 은하 중심과 B 사이의 거리는 4 킬로파섹. 태양과 B까지의 거리는 4 루트 3 킬로파섹.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자, 태양과 은하 중심 부분에 있는 이 각 지점들이 지금 무슨 회전하고 있다고 합니까? 케플러 회전하고 있대요. 케플러 회전이 뭐예요? 은하 중심을 회전하는 그 공전 속도, 회전 속도 V가 무엇에 의해서 결정돼요? 은하 중심과 그 지점까지의 거리의 제곱근에 반비례해요. 거리 뭐라고요? 은하 중심과 그 지점까지의 거리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정성적으로는요. 은하 중심이랑 누가 제일 가까워? B죠. 속도 누가 제일 빠르냐? B 빨라요. A 빨라요. 좋아요. D 빨라요. 그 다음 태양 C가 가장 느려요. 정량적으로는요. 이 식에 대입해서 해결해주면 된다고요. 그 다음 태양에서 봤을 때 다른 지점들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어떤 파장을 보내는가? 시선 속도 값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를 한번 더 분석해 보죠. 자, 은하 중심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각각의 지점들은 무슨 방향으로 회전하느냐? 태양과 마찬가지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자, BAD 태양보다 회전 속도, 공전 속도 어때요? 빨라요. 태양 앞에 있는데 더 빨리 가요. 내 앞에 어떤 사람이 경보로 가요. 난 천천히 걸어 산책하는데. 그럼 나와 그 사람 사이의 거리 어떻게 되죠? 멀어져요. 그래서 A, B, D 태양 앞에 있는 빨리 가는 애들은 태양으로부터 멀어지니까 파장, 그쵸, 길어지는 무슨 편이? 적색 편이가 나타나요. 파장이 길어지니까 시선 속도 값은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런데 C는요. 태양 앞에 있는데 느려요, 태양보다. 그럼 태양이 따라잡겠네. 두 사이의 거리 가까워지니까 파장 짧아지는 청색 편이. 시선 속도 0보다 작은 마이너스 값 같겠죠. 그러면 나의 값들은 누구냐? 일직선상에 있는 A, B, C의 값들이래요. 시선 속도가 마이너스인 얘, 유일한 얘 누구냐? 그렇죠. C겠죠. 그 다음 A, B 중에 하나가 기억인데 어떤 게 기억일까요? 시선 속도 값이 더 커요. 더 태양으로부터 빨리 멀어져요. 공전 속도가 상대적으로 더 빠른 애겠지. A, B 중에. 누구요? 중심이랑 가까이 있어서 빠른 B겠죠. 기억이 바로 B에 해당한다고요. 여기까지 됐습니까?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놨으면 이제 보기 분석할 수 있거든요. 갑시다. 기억. 태양과 A 사이의 거리. A. 태양보다 빨라요. 근데 앞에 있어요. 무슨 편이? 적색 편이가 나타나지. 거리가 멀어지니까요. 기억. 틀린 설명. 니은. 기억을 방출하는 수소 구름까지의 거리. 기억 뭐라고요? B라고요. B. 태양으로부터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 B까지의 거리 우리 아까 여기 삼각형에서 밑변에 해당하는 것 계산해놨죠? 4 루트 3 킬로파섹 맞습니다. 자, 디귿. B의 회전 속도 분의 D의 회전 속도를 정량적으로 한번 계산해 보래요. 뭘 이용하면 됩니까? 요식 이용해 주면 된다고요. 그렇지? 자, B의 속도 분의 D의 속도 값을 계산해 보는데, 자, 속도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고요? 은하 중심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근에 반비례 한다고요. 자, 그럼 B는요. 은하 중심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습니까? 4kpa 루트 4분의 1. 그죠? 2분의 1이네요. D는요. 은하 중심으로부터 얼마큼 떨어져 있습니까? 4루트 3. 루트 4루트 3분의 1. 식 잘 세웠습니까? 식 정리해 볼까요? 자, 루트 4분의 1, 2분의 1이고요. 루트 4, 루트 4루트 3은 얼마냐? 4 빠져나오죠. 2로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 루트가 2개 있어요. 3에는. 그러면 3의 4분의 1승이 되겠죠. 분의 1. 그러면 정리하면 3하고 4분의 1승 분의 1 이렇게 돼요. 그래서 보기 디귿. 루트 3분의 1 아닌 거죠. 루트 3분의 1은 3의 2분의 1승분의 1이 되니까 디귿은 틀린 설명이 돼서 답은 니은만 맞는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문제 되게 어려워 보일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아이디어는 요거 하나였습니다. 케플러 회전. 그죠? 요식 우리 많이 연습했다고요. 그치? 우리 학생들이 잘 풀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15번으로 가죠. 15번은 추워지는 날씨 속에 등장한 따뜻한 날, 인디안 썸머처럼, 그쵸? 갑자기 쉬워졌어요. 그린 가완나는 허블의 법칙에 따라 팽창하는 어느 대폭발 우주를 풍선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허블의 법칙이 뭡니까? 허블의 법칙 굉장히 간단한 마법의 식 있잖아요. 떠올려 볼까요? 그렇지. 은하들끼리의 후퇴 속도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다? 두 은하 사이의 거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렇죠? A로부터 B, C 어디가 더 멀어요? A로부터의 거리는 C가 멀어요. 그러면 누가 더 빨리 후퇴해야 돼? A로부터? C가 더 빨리 후퇴해야죠. A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가까운 B가 C보다
누려야죠. C가 빨라야죠. 보기 기억.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니은. 가는요. 어떤 대폭발 우주냐? 나보다는. 그지? 대폭발 시점에 가까운 우주. 덜 팽창한 우주. 나이를 덜 먹은 어린 우주예요. 그죠? 팽창하면서 점점 우주는 온도가 어떻게 되죠? 팽창하면서 단위 부피당 에너지가 분산되어 버리니까, 그쵸? 여기 있던 에너지가 팽창하면서 여러 곳으로 분산되니까 에너지의 감소로 온도 낮아집니다. 팽창하면요. 두 번째, 팽창했는데 단추의 개수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쵸? 은하의 개수가 변함이 없어요.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의 양의 변함이 없다고요. 질량이 똑같다고요. 그러면 팽창하면서 밀도는 부피는 커지는데 질량은 그대로 있으니까 역시 작아져야 돼요. 그래서 보기 니은, 디귿이 한꺼번에 해결되죠. 덜 팽창한 가에 해당하는 우주가 나보다 온도가 높죠. 그러니까 우주 배경 복사, 우주 공간 안에 있는 파장, 빛의 온도도 높아야지. 디귿, 우주의 밀도는 가에 해당하는 우주가 나보다 커야죠. 공간의 부피가 작은데 같은 물질, 질량은 같으니까요. 그래서 니은 디귿 답은 4번이 되죠. 자, 이제 드디어 마지막 장에 왔습니다. 자, 16번 문제. 그렇죠? 팬 현상과 관련된 정량적인 계산 우리 열심히 했죠. 그렇죠? 바로 수능 직전 10월 학력평가에서도 열심히 계산했습니다. 보기 기억은요. 그렇죠? 뭐 거의 똑같다고 볼 수 있어요. A지점에서 공기덩어리의 온도가 30도였어요. 근데 2000m로 올라갔더니 B에서 12.5도로 낮아졌습니다. 2000m인데 20도가 낮아지지 않고 17.5도씨가 낮아졌다는 건, 그렇죠? 건조 단열 감률로만 상승하지 않았다는 얘기지. 중간에 수분 단열 감률로 공기가 올라오는 구간이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하면 응결됐죠. 상승 응결고도를 찾으란 얘기예요. 어떻게? 식 한번 세워볼까요? 상승 응결고도를 임의의 높이로 H로 지정해 놓고요. 자, A에서의 온도는 얼마였냐? 30도씨였어. H까지 올라가는 동안은 뭐예요? 건조 단열 감률로. 그죠? 온도가 낮아지죠? 얼만큼? 100m당 온도가 1도씨 H 높이만큼 낮아져요. H부터는요? H부터 남은 높이 얼만큼이야? 2000m에서 H 뺀 만큼 높이가 남잖아요. 2000m에서 H를 뺀 만큼의 높이는 100m당 0.5도씨로 낮아져야지. 수분 단열 감률 해야지. 이렇게 다 뺐더니 12.5도씨가 됐어요. 이렇게 뺀 온도가 B에서의 온도잖아요. 그래서 H 정리해서 구해주면 H가 얼마큼 나오냐? 1500m가 나옵니다. 그렇죠? H 1500m다. 보기 기억 맞는 설명이에요. 자, B에서 온도 알려줬어요. 12.5도. 있을 점은 얼마일까요? B 계속 수분한 공기니까, 포화 상태니까 온도와 있을 점이 똑같은 상태로 12.5도씨가 돼요. 자, 이제 요 아래까지 한번 내려와 볼까요? 얼만큼 내려왔는지 딱 알려줬어. 요만큼의 1000m, 2000m니까 1000m를 내려와줘야지. 내려올 때는 건조 단열 변화로 내려와야죠. 그래서 온도 10도 올라가요. 그러면 요 지점에서의 온도는 얼마냐? 22.5도씨. 있을 점 온도는 얼마냐? 1kg. 2도 올라가야겠죠. 그쵸? 그러면 14.5도씨. 이 지점을 찍고 다시 올라가요. 그러면 어느 높이에서 또 다시 응결하게 될까요? 자, 온도와 있을 차이가 8도씨니까 상승 응결 고도가 1000m가 되어야 돼서 딱 C에서 이쁘게 응결을 하게 돼요. 그럼 C에서의 온도는 얼마일까? 또 1000m를 건조 단열 변화로 올라와서 응결 시작하니까요. 10도 낮아져서 똑같네요. 온도 있을 점 똑같이 12.5도씨 같아요. 그럼 여기 산 정상은 나머지 1000m를 수분 단열 변화로 1000m당 5도씨 낮아져야 되니까 산 정상에서의 온도는 있을 점과 똑같이 5도 낮아져서, 그렇죠? 7.5도씨 이렇게 된다고요. 이제 다 했네요. D에서의 온도는 얼마일까? 또 1000m 내려옵니다. 온도는 10도 올라가니까 17.5도씨. 있을 점은요?
2도 올라갑니다. 9.5도씨. 그래서 D에서의 이슬점 온도는 9.5도씨라는 디귿 맞는 설명이고요. 그렇죠? 기억도 아까 맞았었고요. 니은은요. B에서 C까지 가는 내내 온도와 이슬점의 차이값이 일정해요. 차이값 0도, 차이값 8도, 차이값 0도 바뀌었는데요. 니은은 틀린 설명 된다고요. 그렇죠? 산수 문제 요거는. 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 문제로 갈게요. 그림은 현생이온 동안의 해수면 높이와 생물 과해수를 나타냈어요. 현생이온이니까 성캄브리아 시대는 여기서 제외됐죠. 고생대부터 현재까지예요. 됐어요? 자, 기억. 최초의 다세포 생물 어떤 생물입니까? 그렇죠. 호주의 에디아카라 지역에서 발견됐죠. 에디아카라 동물군. 어느 시대? 성캄브리아 시대 말이에요. 그래서 보기 기억. 최초의 다세포 생물은 캄브리아기, 고생대 캄브리아기 이전 성캄브리아 시대에 출현하였다. 맞는 설명. 니은 중생대 말에 감소한 해양 생물 과해수. 생물이 되게 많이 멸종했네요. 또 생물이 많이 멸종했네요. 이때가 중생대, 이때가 고생대. 언제 더 많이 멸종했어요? 대멸종. 5번의 대멸종 중에 가장 큰 멸종 고생대죠. 그렇죠? 중생대 아닙니다. 디귿 판기아가 분리되기 시작했을 때. 언제예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 즉 중생대를 절반으로 놓고요. 그렇죠? 절반보다 이전이에요? 이후예요? 이전부터 분리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전 시기니까 해수면이 현재보다 낮았다는 것 찾아낼 수 있었죠. 그죠? 중생대 초반에 분리됐다는 걸 알았으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 그래서 그때 해수면이 현재보다 높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틀린 설명, 기억만 맞는 설명이 돼요. 그렇죠? 자, 18번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계속 연습했던 문제죠. 자, 생성시가 서로 다른 지층 A, B, 가에 나에는 화성암 CD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A 뭐예요? 경상도 지역. 중생대 백악기에 퇴적된 경상노충군 육성층이죠. 그렇죠? 공룡 발자국 나오고요. 육지에서 퇴적되면서 화산 폭발에 의한 영향받아서 화산암, 응회암 발견됩니다. B는요. 여기 포항 지역. 그렇죠. 신생대층이에요. 신생대. 신생대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면서 육성층, 해성층을 다 가지고 있는 지층이라는 특징을 가져요. 자, 나는 화성암이래요. 우리나라를 관통한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관통한 그치? 색깔 밝은 D가 대보화강암. 색깔 진한 C는요. 경상노충군 관입한 불국사 화강암 되겠죠. 바로 보기 보죠. 기억. A의 상부에 경상노충군의 상부에 화산암류, 응회암과 화산암 발견됩니다. 그죠? 이거 우리 되게 많이 연습했어요. 계속 기출됐고요. 니은 B에서 신생대층, 육성층, 해성층 모두 나타나죠. 디귿 A를 관입한 것, 경상노충군 관입한 건 뭐예요? 경상노충군이 퇴적된 이후에 일어난 불국사 변동과 함께 관입한 불국사 화강암이겠지. C 다 맞아요. 다 맞아. 답은 5번. 자, 이제 19번으로 갈게요. 자, 그린 가와 나는 위도가 같고 지역류 평형이 이루어진 두 해역의 해수층 단면을 나타낸 겁니다. 여러분, 지역류가 뭐예요? 지역류. 그쵸? 수압 경도력과 G L분의 H 높이 차이, 해수면의 높이 차이와 전향력 E, V, 오메가, 사인, 위도, 세타 각 같아서 그쵸? 유속 V가 중력 가속도 곱하기 해수면의 경사 그리고 위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해수의 흐름이 지역류예요. 그지? 지역류 흐르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해수가 경사져 있어야 된다고. 이 그림 보고 지금 경사져 있는 거 어떻게 알아요? 자, 지금 로2 표면 해수와 저 아래에 있는 수온 약층과의 기울기가 표현되어 있어요. 수온 약층의 기울기와
해수면의 기울기는 어떤 경향을 띈다고? 반대 경향을 띈다고요. 이게 해수면의 기울기예요. 높고 낮고. 여기서는 여기가 높고 낮고. 해수면의 기울기. 자, 요 높은 지역의 해수면 높이를 h라고 표현해 볼게요. 됐어요? 자, 두 지점은 위도가 똑같대요. 그쵸? 위도가 같고 유속은요. 가가 나의 2배나 크대요. 유속식 볼까요? 유속식이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 위도와 경사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런데 두 지역에서의 위도 값은 같대요. 그럼 유속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 거냐? 해수면의 경사에 의해서 결정돼요. 근데 L 값이 또 지금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유속이 가가 나보다 2배 빠른 건 해수면의 높이가 가가 나보다 그렇죠. 2배 높은 거예요. 거기서 여기가 H라면 여기는 2분의 H라는 정보를 하나 얻어냅니다. 그죠? 그 다음 밀도 경계층 하층에서의 유속은 0이래요. 그쵸? 각 지점에서의 수압 A와 B와 C와 D 지점에서의 수압이 물 전체가 누르는 압력 로즈 H 값이 다 같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줘야 그걸 생각을 해줘야 보기 디귿이 해결이 돼요. 자, 보기 디귿 해결하러 한번 씩 세워보도록 할게요. 자, 수압이 같습니다. 밑에서. 그러면 수압의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들은 빼놓고 가자고요. 여기 밀도 똑같고 높이 똑같으니까 수압에 영향 주지 않죠. 요만큼 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요 물과 요 물들과 요 물들이 수압에 영향을 줘요. 그럼 A지점에서의 수압 한번 식으로 써볼까요? A지점에서의 수압. 자, A지점은 요 부분만이 수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네요. 밀도는 수압, 식, rho GH. G는 어차피 다 똑같이 적용되니까 G 빼고요. 수압, rho 3 곱하기 여기 수온약층의 기울기 아랫부분의 해수의 높이를 H2라고 지정해 봅니다. rho 3 곱하기 H2가 요 지점 A 다시 지점에서 A 지점에서의 수압을 결정짓는 요인이잖아요. B 갈게요. B는 요 물과 그쵸? 요 물에 의해서 수압이 결정이 돼요. 자, 요 물 밀도 rho 1 곱하기 두께 H 플러스 다시 요 물 뭡니까? rho 1이죠. rho 1 그 다음 두께는요. H2가 돼요. 이게 지금 서로 수압이 똑같다고요. 유속이 제로란 얘기는 각 지점에서의 수압 차이가 없다는 얘기야. 이게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 C, D 지역도 또 한번 갑니다. C, D 지역. 얘가 삐져나와가지고 곱하기 다시 한번 안 삐져나오게 rho 1 곱하기 H 플러스 rho 1 곱하기 H2 됐죠? 그 다음 이제 C와 D 지점 갑니다. 자, 역시 수압의 차이에 영향을 주지 않는 요인들 제거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되죠. 그럼 C의 수압은 어떻게 될까요? C의 수압은 이제 요 물이 뭐야? rho 2예요. rho 2 곱하기 그치? 막 여러 개의 H 쓰지 말자고요. 2분의 H가 되죠. 여기보다 해수면 경사가 절반, 높이가 절반 값이니까. 그 다음 여기서는 여기 또 있네요. 플러스 요물 rho 2 플러스 H rho 2 곱하기 H2 이렇게 돼요. 옆에다가 한번 비교하기 위해서 플러스 rho 2 곱하기 H2 이거랑 D에서의 수압은 무엇에 의해서만 결정이 되냐? 여기 부분 rho 3 곱하기 H 아까 해수면의 밑에 있는 물의 해수면의 기울기는 똑같다 그랬거든. 가와 나에서. 그냥 H2. 자, 여러분 식을 쫙 보면 요 식 같은 식이네.
얘와 얘가 같고 얘와 얘가 같은데 얘네가 같으니까 얘네들이 같겠죠. 여기서 우리 뭐 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잘 보세요. 식의 지금 형식이 똑같은데 로 1 대신 로 2가 있고요. h 대신 2분의 h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같은 값을 가지려면 로 1과 로 2 중에 누가 커야지 값이 같아질까? 로 2에다가 2분의 1을 했는데도 그 값이 같으려면, 그죠? 로 2가 로 1보다 아이고 크다는 얘기지. 그죠? 요 정보 하나 끄집어냈어요. 뭐 하려고? 두 지점 사이의 밀도 차이가 누가 더 큰지 알려고. 자, 그럼 이제 밀도 차이에 관련된 식으로 또 정리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밀도 차이. 여기와 여기의 밀도 차이 뭐예요? 로 3 마이너스 로 1 마이너스. 그러면 같은 걸로 묶어줘서 H2 되죠. 는 로 1 곱하기 H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가지역에서의 로 3 마이너스 로 1 밀도 차이, 두 밀도 차이. 그럼 나지점에서는요. 얘랑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차이 해놓으려면 로 3 마이너스 로 2. 두 지점 사이의 밀도 차이. 그리고 역시 H2는 로 2 곱하기 2분의 H 이렇게 돼요. 이거 똑같으니까 비교할 때 똑같으니까 지워줘 볼게요. 그죠? 똑같으니까 지워줘 볼게요. 자, 두 지점 사이의 가의 밀도 차이가 나보다 얼만큼 큰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나온 값이 요거야. 가에서는 로 1 남았고요. 나에서는 2분의 로 2 남았어요. 근데 우리 아까 뭐 끄집어냈었냐? 로 1이 로 2보다 어떻다고요? 작다고요. 만약 로 1과 로 2가 같다면 가 지점에서의 밀도 차이값 로 3 마이너스 로 1 값 밀도 차이값이 나보다 2배겠죠. 이게 같으면. 그죠? 로 2가 더 작으면 가에서의 밀도 차이값이 로 2가 로 1보다 작으면 2배보다 큰 거겠지. 그런데 로 2가 로 1보다 커버리니까 밀도 차이값을 지시하는 이 값이 그쵸? 요 값보다 2배보다 작은 값이 되어버려야죠. 이해 갑니까? 그래서 자, 요 로 1이 로 2보다 작기 때문에 가의 밀도 차이가 나의 밀도 차이의 2배보다 작아야 된다. 가 된다고요. 이것은 그래서 틀린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응? 뭐 맞은 거예요? 자, 일단 기억. 해수면의 경사는 가와 나가 안 같죠? 가가 더 커요. 경사가 속도를 지시하니까 지웠네요. 기억 틀렸어. 니은 전향력 크기는요. 가가 나보다 크다. 전향력식 뭡니까? 2V 오메가 사인 위도인데요. 사인 위도 값은 똑같고 속도가 2배 빠르대. 전향력은 2배 빠른 어디가? 가가 나보다 크겠지. 니은 맞는 설명. 디귿 상층과 하층의 밀도 차이. 로 3 마이너스 로 1, 로 3 마이너스 로 2 비교해 봤어요. 어디가 더? 가가 더 차이가 크긴 한데 2배보다 좀 작게 크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니은만 맞아서 정답은 2번이 됩니다. 자, 좀 몇 단계를 좀 거쳐야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우리 이렇게 식 세우는 연습 굉장히 많이 했다고요. 수능 개념부터 특강 완성 그리고 기출문제 풀면서 그렇죠? 찬찬히 식을 세웠다면 끈기 있게 풀어냈다면 우리 학생들 해내셨을 수 있었을 거라고. 자, 이제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은 별 A와 B로 이루어진 식상성의 광도 곡선을 나타냈어요. 식상성의 광도 곡선에서 우리 어떤 정보 얻을 수 있습니까? 그쵸? 두 별의 크기의 B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A별과 B별이 등장하는데 A별이 B별보다 작고요. B별이 A별보다 크대요. 너무 크다.
B별이 A별보다 크대요. 이런 정보를 하나 줬어요. 그럼 얼마나 클까요? 반지름이 B가 A보다 큰데 B가 A보다 얼마나 클까요? 그거 뭘로 알 수 있죠? 그렇지! 광도 변화 시간으로 알 수 있어요. 자, T1에서 T2 시간은 어떤 시간이죠? A가 B 앞으로 가서 B를 가렸거나 그래서 외접에서 내접으로 바뀌는 시간이거나 아니면 A가 B 뒤로 가서 자기가 가려지는 시간이거나 즉, 이 시간은 A의 지름에 대한 정보를 줍니다. 그죠? 그럼 B의 지름, B의 크기에 대한 정보는 어떻게 주죠? A가 여기서 여기 땅 출발해서요. 그지? B의 지름을 지나서 여기까지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만큼에 해당하는가 보세요. 그렇지. T1에서 T3까지의 아니 T1에서 T4까지의 시간 요만큼의 시간이라고. 요게 B의 지름 혹은 B의 반지름이라는 정보를 주고요. 요건 A의 반지름, A의 크기에 대한 정보를 줘요. 그럼 B가 A보다 몇 배 큰지 알 수 있네요. 몇 배입니까? 그렇죠. 3배입니다. 자, B는 A보다 3배 크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 요때 광도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이때를 우리는 그치 주국소라고 하고요. 광도가 조금밖에 안 줄어들었어요. 이때를 우리는 이 시기를 부국소라고 해요. 자, 주국소 때 A가 가려졌는지 B가 가려졌는지를 계속 알려줬었어요. 그걸로 우리는 A, B 누가 온도가 높은지를 판단해서 광도 변화를 가지고 온도 B도 뽑아낼 수 있었어. 그런데 문제에서 안 알려줬어요. A가 주국소 때 가려졌는지 B가 가려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조금 생각하셨을 거라고. 그런데 문제에서 B가 크다는 정보는 줬어요. 만약 온도도 B가 높다면 주국소 때 가려지는 별은 누구여야 되죠? 주국소 때는 온도가 높은 별이 가려집니다. 그쵸? 같은 면적이 가려지는데 광도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건 온도가 높은 별이 가려졌다는 걸 의미하니까요. 됐죠? 근데 만약 B가 온도가 높다면 이렇게나 많이 광도가 변할 수 있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A 있고요. B가 A보다 지름이 3배 커요. 근데 B가 온도가 높아. 그럼 A, B를 가립니다. 온도가 높은 별이 가릴 때가 주국소라고 했으니까 이런 상황에서의 모습을 쌤이 그린 거예요. 자, 이때 광도는 A 광도 보이고요. 그죠? B도요. 이만큼이나 되는 면적에서 우리에게 빛을 보내고 있어요. 이만큼이나 되는 면적은 얼만큼이냐? A가 B의 면적, 표면적 얼만큼밖에 안 돼? 반지름이 3분의 1이니까 면적은 9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B가 자신의 몸 9분의 8 영역에서 빛을 내보내고 있다고요. 이만큼에 해당하는 광도가 2분의 1만큼밖에 안 될 수 있겠냐고. 아니라고요. 원래 자신의 광도의 9분의 8만큼이나 이미 내놓고 있는 때가 주국소라고요. 그럴 수 없지.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아, A는 B보다 온도가 높아야 되는구나 라는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A가 B보다 온도가 높다는 걸 알았다면 주국소 때는 이제 누가 가려줘야 되는 거야? A가 가려줘야 되죠. B 뒤로 이제 A가 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광도는 누구의 광도인 거야? 지금 보여주는 건 B만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B의 광도가 1 중에 절반. 그럼 나머지 절반은 A 거겠지. 즉 광도는 A와 B가 서로 같다는 걸 알 수가 있다고요. A랑 B랑 광도가 똑같아요? 그러면 A가 B보다 온도가 얼마큼 높은지도 알 수 있겠네. 광도의 비가 1대1이잖아요. 그렇죠? 광도는 어떻게 알 수 있지? 그죠?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을 곱하면 광도를 알 수 있어요. 이게 1대3이야. 그죠? 제곱하면 9. 그럼 이건 1대 얼마여야 되느냐? 4제곱하면 9가 나와야 되니까 아, A는 온도가 B보다 4제곱해서 9돼야 되니까 루트 3배 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니은 해결돼요. B의 표면 온도 1일 때 A의 표면 온도가 루트 3이니까 B의 표면 온도분의 A의 표면 온도는 루트 3이라는 보기 니은은 해결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 부국소 때의 상대적인 발길이에요. 부국소 때는 이제 누가 가려줘야 돼? B가 가려줘야죠. 그죠? 이런 모습. 근데 우리 A의 광도가 얼만큼인지 알아요. 얼만큼? 2분의 1. 전체 광도 1 중에 2분의 1이에요. B의 광도는요? 2분의 1이죠. 근데 부국소 때는 B가 얼만큼 자신을 드러내냐? 면적의 9분의 8만큼을. 9분의 8 곱하기 원래 광도 2분의 1. 그러면 부국소 때는 얼만큼의 모습을 보이냐? 주국소 때 1이 아니 평상시가 1이니까 주국소 때는 얼만큼을 빛을 내느냐? 2, 9, 18. 18분의 8 플러스 18분의 9. 그러면 18분의 17만큼의 빛을 내겠죠. 되게 조금 줄어들었잖아. 맞아요? 그래서 9분의 8 아니고 18분의 17이 맞습니다. 이것은 틀린 설명. 자, 이제 기억으로 가볼까요? 자, 기억. 요 시기 때, 기억 시기 때 A가 적색편인지 청색편인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지금 기억 시기는 어떤 시기냐면 A가 B한테 가려졌다가, 그죠? A가 B를 가리는 시기예요. 무슨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 기억 전에는 누가 가려졌다고요? A가 뒤에 있었고요. B가 앞에 있었어요. 관측자는 여기 있고요. 맞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 B에 의해서 A가 가려졌다고. 그런데 기억 시기. 이제 A는 어떻게? 앞으로 와야지. B는 뒤로 가야죠. 이게 기억 시기예요. 그리고 기억 시기를 지나서 이제 A가 여기 A 다시로 오고요. B가 B 다시로 가서 B가 가려졌다고. 그러면 A는 기억 시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한테 가까이 오잖아요. 무슨 편이에요? 접근하잖아요. 무슨 편이에요? 그쵸? 다가오니까 청색 편이 파장이 짧아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기억 틀린 설명, 니은 맞는 설명, 디귿 틀린 설명해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2020 대수능 지투 해설 강의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학생들 이제 뭐 할 거예요? 이제 앞으로 뭐 할 겁니까? 우리 수능 공부하면서 아, 내가 수능만 끝나봐라. 내가 이거 막 해야지 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쵸? 수능 결과 언제 발표나죠? 12월 4일 발표납니다. 12월 4일 전까지 우리 학생들 진짜 푹 좀 쉬고 잠도 많이 자고 수능 전에 하고 싶었다고 생각했던 것들 다 하면서 몸, 마음 좀 건강하게 좀 다독여줬으면 좋겠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좀 여유가 생긴다면 여러분과 함께 고생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만큼 고생하셨던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까지.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행복이 훨씬 더 확실히 높아집니다. 자, 12월 4일 날 우리 학생들의 노력의 결과가 여러분 손에 쥐어집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여러분 새로운 시작에 정말 좋은 씨앗으로 작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노력의 결과가 여러분을 정말 멋진 세계로 이끌기를 선생님이 온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자, 정말 많이 고생한 우리 학생들 앞으로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행복해지도록 선생님이 응원할게요. 정말 많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우리 학생들에게 파이팅을 보내드리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